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외로움 속에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됐다. 시아버지와 나의 지독한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아버님이 안쓰러웠다. 눈빛이 자주 허공을 맴돌았고 밤마다 혼자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텔레비전을 보았다. 말없이 밥만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웃음소리는 집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런 시아버지가 불쌍했고 마음이 쓰였다. 어느 날 내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를 내밀었을 때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씹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해주는 된장찌개는 옛날에 나의 어머니가 해주었던 그 맛이 나는구나. 시아버지를 챙겨주는 너에게 고맙고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식사를 마치셨다. 나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그 말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았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나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늘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고 식사도 대충 넘기거나 방 안에서 혼자 해결했다. 무슨 말을 해도 대꾸는 없었고 밤이 와도 그는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내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아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 내게 아버님의 말 한마디는 숨통을 틔운 듯한 위로였고 동시에 오래 참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단순한 감사의 말이었을 뿐인데 나는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점점 시아버지 곁에 자주 앉게 되었다.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그의 말없는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그런 내가 스스로도 이상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셨고 내가 파스라도 붙여드릴까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등을 내주셨다. 파스를 붙이기 위해 그의 등에 손을 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단순한 접촉이었는데 가슴이 뛰었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고 내 손은 그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고 나도 말없이 등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가슴이 뛰었고 손끝이 뜨거웠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전해진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출장이고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져 있었다. 아이는 외할머니와 있을 때 더 편해했고 마침 엄마가 며칠 데리고 있고 싶다며 먼저 데려간 날이었다. 늦은 밤 내가 거실을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불 꺼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을 따랐다. 그가 앉은 식탁 옆에 나도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에 닿았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런데도 나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손가락을 그 손 위에 얹었다. 눈빛이 얽혔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작게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안방 앞에 멈췄고 그는 방문을 열었다. 안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결국 발을 들여놓았다. 방 안엔 조명이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침대를 비췄다. 그는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성이 작동하지 않았다. 천천히 옷이 벗겨졌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더듬었다. 따뜻한 피부가 맞닿았고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으며 동시에 깊었다. 시아버지의 가슴은 단단했고 나는 그 안에서 여자로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배려했고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꼈다. 끝났을 때 나는 그 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밝았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조용히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늦었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 품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조심스러웠지만 멀어지지 않았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지냈고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몸에 익숙한 손길로 서로를 감쌌고 때로는 그가 나를 불러 작은 시골집으로 함께 떠나기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 없이 진짜 연인이 되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선물 같다. 나도 대답했다. 아버님을 만나서 여자로서 처음 행복했어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나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우리 사랑은 가장 깊은 정점에 닿았고 나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잊고 그와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여전히 아이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내 안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감정은 나를 흔들었다. 밤이 되면 그의 손길이 그리워졌고 낮에는 그와의 대화가 그리웠다. 그 사람은 내게 아버님이었지만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점점 더 자주 내 옆에 앉았고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느꼈고 솔직히 말해 나도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움이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감정적인 갈증이었을 뿐이라고 합리화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위로의 선을 넘어서 있었다. 어느 날 밤 내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이 처음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의 숨결이 내 어깨 위를 스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맞췄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는 나를 천천히 끌어안고 내 몸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의 손길에 무너졌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갈급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해갔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주방에서 나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고 내가 씻고 나오면 수건을 건넸다. 그가 이렇게까지 나를 바라보는구나 느껴졌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마치 나를 놓치기 싫다는 듯 붙잡는 손길이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는 내 하루 일과를 알고 싶어 했고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편이 나에게 연락하면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쳐다보기도 했다.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졌다. 그의 감정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간다는 걸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 날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퇴근한 날 나는 안방에 있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그는 문을 잠그고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 나는 그를 밀쳤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나도 안 되는 줄 아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웃는 걸 보면 미칠 것 같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그는 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지묘하게 물었고 내가 핸드폰을 놓아두면 몰래 확인하기도 했다. 나를 위한 밥상은 점점 더 화려해졌고 나를 위한 시골집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하면서도 두려웠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지고 있었고 동시에 나 자신이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다. 그가 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느낄수록 나는 그 사랑이 나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내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당신이 없으면 숨이 막혀 나를 살게 해준 사람이 당신인데 이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관계가 언젠가 폭발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그의 손은 내 몸을 지나 마음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원했고 나도 그가 그리웠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놓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점점 숨이 막혀왔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에 중독돼 버렸지만 그 사랑은 점점 파괴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한적한 산속 온천 리조트는 조용했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여행을 가자며 이곳을 잡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다.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회사를 핑계로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힘들지 않니?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조차 믿을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셋이 함께 식사를 했다. 남편은 술을 몇 잔 마시더니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리된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았다. 창밖엔 온천이 보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걷고 올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리조트 뒤편의 작은 산책로를 걸었다. 어두운 길에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가 말했다. 요즘 얼굴이 더 말라 보여서 마음이 쓰여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살이 빠졌어요. 그가 멈춰섰다. 나한테 말해도 돼. 억지로 참지 않아도 돼. 나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님 왜 그렇게 조용히 대해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를 피하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맞아요. 피했어요. 무서웠어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아버님의 눈이.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아버님이 자꾸 따라와요.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몸을 떨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러세요? 나는 아들 부인이에요. 그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너 처음 밥 해줬던 날부터 나는 이상하게 너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어. 이런 감정은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참았고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어떠니? 정말 아무 감정도 없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나는 참았던 떨림이 터지는 걸 느꼈다. 비가 점점 굵어졌고 우리는 서둘러 리조트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서 자고 있었고 조용했다. 나는 조심히 내 방 문을 닫았고 몇 분 뒤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열었고 그가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문을 닫았다. 우리는 작은 방 안에 고요히 서 있었고 빗소리만 더 커졌다. 그가 다가와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떨며 그의 품에 안겼고 그는 천천히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탐색했다.
오래 참아온 갈망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고 숨결은 뜨거워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고 곧 감정은 격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몸에 마음을 새기듯 안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고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밤은 길었고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님, 이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가야 할 곳은 모르겠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일어난 나는 부엌으로 나와 밥을 차리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벌써 깨어 거실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맑은 햇살이 떨어졌고 밤새 내린 봄비의 흔적이 아직 마당 구석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느지막이 일어나 멀건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했고 우리는 셋이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밥상 위로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시선은 어딘가 무거웠고 특히 시아버지의 눈은 깊고도 낯설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근처 마을로 구경을 나섰고 봄꽃이 핀 작은 길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사진을 찍으며 오랜만에 가족처럼 웃었다. 남편은 중간중간 전화를 받으며 혼자 앞서 걷고 있었고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했지만 우리는 서로 어젯밤의 체온을 알고 있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크고 무거웠다. 그 순간 남편이 우리를 불러 근처에 있는 찻집으로 향했고 셋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냐 리조트에 돌아왔고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머리를 말리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고 문을 반쯤 닫아둔 채 물소리와 함께 조용히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조금 더 열리며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나는 놀라 돌아보았고 그는 한순간 멈칫하더니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가왔다. 아까 당신이 웃는 걸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제 것이 아니란 걸 너무 잘 아는데도 계속 옆에 있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느끼고 싶어요. 나는 놀라 그를 밀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눈은 흐려져 있었고 나 역시 눈을 감은 채 그 손끝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 순간 욕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문 너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둘 다 멈춰버렸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떨어졌고 나는 수건을 가슴에 감싼 채 등을 돌렸고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몇 분 뒤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화장실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요. 방금 나갔어요. 조용한 정적이 이어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요즘 뭔가 좀 이상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나는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예민해졌어. 그는 나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어 나는 다시 거실에 나와 창가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도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은 당신 아들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사이예요. 아무리 마음이 가도 아무리 밤에 끌려도 우리는 안 돼요. 이건 나락이에요. 그 순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숨을 못 쉬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나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당신이 나를 절대 놓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도 발이 안 떨어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서로를 끌어안고 망가져가는 중독.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떨며 물러났다. 안 돼요.
이젠 안 돼요. 우리 이미 들켰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언젠가 끝장나요. 그 순간 거실 복도 끝에서 남편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은 요 며칠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주 흔들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시선이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깊어졌으며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살짝 열어둔 채 차를 타러 나가는 척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로 걸음을 돌렸을 때 낮은 숨소리와 마주쳤고 멀리서 들리는 문소리와 함께 그는 잠시 멈춰섰다. 조용히 거실로 들어온 그는 아버지가 방문을 조심히 닫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뒤돌아섰고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고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신문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셋 사이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고 있었다. 남편은 주방 쪽을 힐끗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너무 조용하네. 다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도 아무 대답 없이 신문을 넘겼다. 점심 무렵 남편은 일부러 술을 마셨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 당신 웃을 때 참 좋았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버지도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을 읽을 수 있었고 두려움이 가슴을 찔렀다. 밤이 되어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는 마당 끝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 끌리듯 그의 곁으로 걸어갔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사람 우리 둘 다 의심하는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니까.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이제 어떡하죠? 도망가요? 아니면 그냥 다 끝낼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 이 감정이 무서워요. 당신을 보면 좋으면서도 숨이 막혀요.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을 덮었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다. 남편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뭐 하고 있어요? 둘이서 이런 시간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남편을 따라 거실로 들어왔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다 느꼈어요. 그냥 말해봐요. 내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눈물이 터질 듯 쏟아지려 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와 말했다. 멈춰라.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셋 다 망가지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 이제 끝났어요.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나 자신이 무서워요.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었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고장난 감정이었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가 엉켜있던 거실은 무너질 듯 조용했고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모두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직 누구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숨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었고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고
나를 망가뜨린 사랑도 함께 있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벌이 될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첫 차 시간에 맞춰 터미널로 향했고 창문 너머 어둠이 걷히는 하늘을 보며 나는 조용히 울었다. 이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걸까? 정말 이별이 정답일까? 알 수 없는 물음들이 가슴을 때렸지만 그래도 멈춰야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는 죄를 만들 수 없기에. 며칠 뒤 남편은 나의 편지를 발견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쓴 짧은 글 속엔 미안하다는 말과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지막 인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편지를 내려놓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버지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깊이 꺼져 있었고 손에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머플러가 쥐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섰고 아들의 앞에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시는 너 앞에 서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떠나겠다. 너에게서도 나 자신에게서도 그리고 그녀의 기억에서도. 그는 그렇게 짐을 챙겼고 그날 오후 집을 나섰다. 그날 밤 남편은 홀로 부엌에 앉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버텼고 누군가는 무너졌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부서진 사랑이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나서야 나는 겨우 일상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름을 바꿔 조용한 마을에서 일했고 누구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도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목덜미를 감싸던 느낌, 그 숨결, 그 뜨거웠던 눈빛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깨어나면 나는 늘 이불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여자라고 불렀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에 고맙다고 웃었다. 때때로 나는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고 골목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낯선 뒷모습에 눈이 멎었다. 닮은 사람이었고 닮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나는 우연히 서울 모퉁이 작은 찻집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예전 우리가 함께 스쳐 지나갔던 장소였고 그 문을 열자마자 나는 멈췄다.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였던 그는 조금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으며 눈 밑엔 깊은 주름이 늘어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잔을 들었다. 나도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앉았고 둘 사이엔 고요한 숨만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멀리 너한텐 닿지 않는 거리. 나는 잔을 들며 물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나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널 미워한 적이 없어. 다만 그 감정이 너에게 고통이었다면 그것만 미안하다. 나는 눈물이 고이는 걸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도 인연을 끊고 조용한 시골에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주소를 적어주면서 언제든 방황이 끝나면 찾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길래 기다리지 말라고 더 이상 죄짓기 싫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남편도 아이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모두 지워버리려고 길을 떠났다. 그리고 지워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죄인이기에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한 사람 너무나 괴로웠다. 그리고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달렸고 어느 조용한 마을에 닿았을 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건네준 주소를 기억하고는
그곳에 와 있다는 거에 놀랐다. 낯선 언덕 아래 오래된 기와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었고 나를 보았을 때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고 나에게 포옹을 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렸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 했다. 집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음을 쓰다듬는 듯 들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디에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원히 함께하자며 그는 나를 안았고 우리는 밤이 새도록 그동안 못했던 사랑을 했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의 품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묻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를 조금씩 묻어갔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마당에서 차를 마셨고 고요한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눈빛 하나, 손끝 하나에 온 세상이 담겨 있었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는 지금이 내 인생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사랑은 죄였고 고통이었고 끝나야 마땅한 관계였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묻지 않는 산속에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살게 했고 다시 숨쉬게 했고 다시 웃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조용한 시작을 선택했다. 당신이라면 모든 걸 버릴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15해가 넘었다. 처음엔 누구보다 다정했던 남편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무심해졌고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대화는 줄었고 터치도 사라졌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날이 반복되었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 필요한 말만 오갔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으며 아이의 학교 일조차 나 몰라라 했다. 가끔은 내가 아내인지 하녀인지 모를 감정에 빠져들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이면 결국 감정은 마르게 된다는 걸 절감하며 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친구를 데려왔다. 대학교 동기라며 소개했지만 어디서 본 얼굴 같았다. 알고 보니 남편보다 2살 어린 후배로 예전에도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말투가 따뜻했고 손끝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나보다 6살 어린 그와 나는 몇 마디 인사를 나눴고 그는 식사 후 식탁을 치우는 데까지 돕고 말없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준 게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다. 그 후로 그는 종종 우리 집에 들렀다. 남편이 출장이나 야근이 있을 때는 내가 직접 부탁하지 않아도 들러 간단한 고장이나 장보기를 도와줬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주 마주쳤고 말도 나눴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물었다. 당신은 왜 아직 혼자예요? 그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결혼했었어요. 아주 짧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식어버렸고 헤어졌어요. 그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남편과 너무 멀어졌어요. 같이 있어도 나 혼자인 느낌이에요. 말이 없고 손길도 없고 그냥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대화는 깊어졌고 웃음이 생겼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조심스러움과 따뜻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어느 날 그는 와인을 한 병 들고 집에 찾아왔다. 마침 남편은 지방 출장이었고 아이는 친정에 가 있었다. 형수님, 오늘은 혼자 계시는 날이죠. 이거 같이 마시죠.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혼자 있기 싫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와인을 따르고 나는 잔을 건넸다. 우리 사이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잔을 비우고 나서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인데 제가 책임지게 됐어요. 그냥 너무 지치네요. 형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제 속마음을 말하게 돼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에게는 말해도 된다는 이상한 편안함이 있었다. 나도 말없이 잔을 비웠다. 와인이 몸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 속에 나는 말했다. 나도 요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엄마이자 아내이자 집안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 앉은 소파는 조용했고 창밖의 빗소리가 우리 숨소리를 감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형수님을 안아주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나는 눈을 감았다. 숨결이 닿았고 입술이 닿았고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숨을 맞췄다. 그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타고 흐르듯 내려오며 등 아래까지 조심스럽게 닿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피부에 머무는 그 느낌이 낯설고도 애틋했다. 그는 나를 쓰다듬듯 껴안았고 나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머물고 입술이 턱 끝을 스치자 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이 허리선을 따라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고 나는 말없이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고 그 소리 사이로 그의 입술이 내 쇄골에 닿는 순간 나는 낮게 숨을 토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갈망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천천히 옷자락이 미끄러졌고 숨이 얽혔고 서로의 살결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이 나를 감싸 안고 나는 그를 받아들이며 그동안 꺼내지 못한 감정들을 눈빛으로 토해냈다. 그 밤은 길었고 숨죽인 열기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서로를 안았다. 부서질 듯 껴안고 놓지 않으며 잊고 있던 여자와 남자의 감각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그 품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따뜻했고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눈을 떴고 나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뗐다.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없었다.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하늘엔 묘한 흐림이 남아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내 몸은 그날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과 숨결이 아직도 내 어깨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어색함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간 내 하루는 낯설기만 했다. 아이는 친정에서 며칠 더 있다가 돌아왔고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관심했고 내 눈빛조차 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더 진짜 같았다. 다시 우연한 척 핑계를 대며 그가 집을 찾은 건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세탁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형수님 혹시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처럼 조용했고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대화 없이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고 다시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없이 건넨 머그잔이 그의 손에 닿을 때 나는 심장이 뛴다는 걸 느꼈다. 그도 나를 바라보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형수님, 손 냄새, 따뜻했던 눈빛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리웠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나도 그랬어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내 몸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가 나를 향해 조용히 다가왔고 이번엔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고 손끝은 더욱 익숙하게 나를 감쌌다. 입술이 닿기 전부터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등 아래를 천천히 훑고 나는 눈을 감은 채 한숨처럼 그를 안았다. 숨죽이며 이어진 그 밤은 처음보다 더 깊고 더 진했다. 나를 쓰다듬는 그의 손은 두려움보단 확신에 가까웠고 나는 부서지듯 그에게 기대었다. 매번 그와 함께할 때마다 나는 여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또다시 며칠을 참지 못하고 만났다. 마치 중독처럼 나는 그의 손길을 찾았고 그는 내 눈빛에 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반복적으로 서로를 갈구했다. 더 깊이, 더 뜨겁게 매번 그 안에서 숨이 섞였고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나를 바라보았고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줄었다. 퇴근 후 거실에서 멍하니 나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질문이 늘기 시작했다. 오늘 집에 누구 왔었어? 아니. 그냥 조용하길래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아니야, 그냥 집 정리했어. 그렇게 둘러댔지만 내 눈빛에 뭔가 묻어 있었는지 그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서서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가 들킬까봐 아니면 이 죄책감에 내가 무너질까봐.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어느새 내 하루 속에 스며들었고 남편보다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손길 없이 잠들기 어려워졌다. 내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했던 뜨거운 숨을 그와 나눴던 그 밤의 떨림을 그 모든 걸 잊을 수 없었다. 남편은 말이 적었지만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가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질문을 던졌다. 오늘 누구랑 통화했어? 집에 있었어? 이상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투는 전에 없던 것들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관에서 나는 낯선 향이 나던데 너 향수 바꿨어? 나는 당황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전에 쓰던 거야. 왜 그게 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지나갔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뒤를 따랐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와이셔츠에 젖은 그의 친구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와 보낸 밤의 감각이 또다시 내 몸을 타고 올라왔고 나는 다리를 모은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뒤에서 남편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랐다. 앉아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남편은 의심하고 있고 더 이상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퇴근길에 아무 말도 없이
그 친구를 불렀다.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자는 이유였다. 그의 친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나는 이미 굳어버린 얼굴로 식탁을 차렸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평소와 달랐고 그는 아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은 그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너랑 요즘 통화 자주 하더라. 무슨 일 있어? 너 말고 우리 와이프랑도 연락한 적 있어. 그 말에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고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친구는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수님이 부탁해서 몇 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 고마워. 그 말을 한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술을 마셨고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 했다. 그 순간 남편이 말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와.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둘만 남은 거실에서 그는 갑자기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빛이 달라졌어. 말투도 다르고 핸드폰 만지는 것도 달라졌고 결정적으로 너는 나를 더 이상 안 봐.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말했다. 그놈이랑 뭐야? 진짜 뭐야?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한숨은 길었다. 너도 지쳤겠지. 나도 알아. 나도 말이 없어지고 점점 무너졌다는 거 알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나는 눈물이 흘렀고 그는 술잔을 비우고 조용히 방문 안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그 친구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저 어제 형님 눈빛이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고 남편은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그에게 말했다. 보고 싶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 지금 형님 집 앞에 있어요. 형수님 보고 싶어서 그냥 와버렸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젖은 채 서 있었고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 이제 어쩌죠? 그는 내 머리칼을 감싸며 말했다. 그냥 하루만 나랑 있어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우리 둘만.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고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베란다에 담요를 깔고 서로를 안고 조용히 숨을 맞췄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집 안에서 둘이 숨죽인 채 서로를 안았다. 그가 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 형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감정이에요. 욕망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에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입술을 맞이했다. 비가 계속 내렸고 방 안은 적막했고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평온했다. 이대로 영원할 순 없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그날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손끝은 유난히 테이블을 오래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지 못한 채 조용히 식탁을 차렸고 아이는 분위기를 눈치채듯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그릇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침묵은 깊었고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어. 알았지? 나는 순간 손이 멈췄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뭔가가 터질 것 같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낮 동안 나는 불안해서 그를 찾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핑계를 대고 그를 불렀고 그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도착했다. 오늘은 웃지 않았고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형님이 형수님에 대해 알아버린 것 같아요. 나도 눈치챘어요. 형님 눈빛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수님을 넘어서 뭔가를 꿰뚫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조용히 나를 껴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나 이렇게 무서운 것 처음이에요. 나 이렇게 누군가를 원한 적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벌받을 것 같은 기분도 처음이에요. 그는 말없이 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밤 형님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지킬게. 형수님만은 내가 꼭 지킬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들어왔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발소리도 유난히 낮았고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오늘 그 자식 만났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야 하지? 내가 같이 살아온 사람이 맞아.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굴 품에 안고 있었던 거야? 대답해.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잘못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오래 버텼어요. 그는 웃었다. 비웃음처럼 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생각조차 못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 내 눈빛이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더라. 내 몸이 나를 거부하고 있었고 내 입술이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 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내 앞에 작은 가방 하나를 던졌다. 이건 내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했다. 나 지금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는 곧장 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모텔로 향했다. 그곳은 조용했고 낯선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 안았다. 침묵 속에 전해지는 손끝이 떨렸고 그의 입술은 조심스럽게 내 뺨을 지나 목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속에서 모든 걸 잊고 싶었다. 그는 나를 다정하게 감싸며 속삭였다. 우리 도망갈까요, 형수님? 아니, 이제부터 누나 아니, 이제 내 사람이에요. 어디든 같이 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사랑일까? 죄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날 새벽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안았고 숨소리만 방 안에 남았다. 그리고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새벽 작은 모텔 방 안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 머리칼을 쓸어 넘겼고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비 소리가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걸 선택한 지금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무섭지 않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고 그 안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모텔을 나섰고 그는 조용한 외곽 마을의 작은 원룸을 구해두었다. 누가 봐도 도망치듯 나온 사람들이 선택할 것 같은 싸고 오래된 집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이 주는 조용함에 안도했다. 처음엔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위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을 보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여자로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나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사다 주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꽃다발 싸구려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화장품 작은 인형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웃었고
그는 내 웃는 얼굴을 보고 행복해했다. 하루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누나는 웃을 때 제일 예뻐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렇게 우리는 며칠을 조용히 숨어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도감은 불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문이 두드려질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못하고 떨었다. 그는 그런 나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나 이제 나만 믿어요.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이 아니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온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나를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까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모았다. 이제 어떡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그는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잠시 더 기다려요. 우리가 완전히 사라질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며칠을 더 숨어 지냈고 밤이 되면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누나는 나한테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숨쉬게 해준 사람은 나는 당신을 만나 여자로서 처음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에 나는 그의 입술을 조용히 맞았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안았고 그는 천천히 내 목덜미를 쓰다듬었고 나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과 불안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나가야 해요. 그리고 세상과 마주해야 해요. 그게 함께라면 난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쯤이야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울면서 물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감쌌다. 조금만 더 우리 시간만 더 가지자. 누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고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고 그 꿈에서 깼을 때 나는 조용히 울었다. 그는 말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집 안에서 모든 감정과 진실을 안고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그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나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불안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 그냥 오늘도 평범하게 보내자.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에도 불길함이 퍼져 있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밥을 해 먹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그저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조금 지나고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집 앞에서 멈췄고 초인종 소리 대신 조용한 노크가 들렸다. 똑똑 두 번 그리고 다시 정적. 그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보던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형님이에요. 형님이 여길 어떻게. 그는 말끝을 흐리며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간 채 떨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돌아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가지 마요. 내가 얘기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는 현관문을 열었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형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여기 올 거라 생각했어. 이 근처에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돌다 보니까. 차가 낯익어서 나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놈의 감정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 너 혼자만 불쌍한 척 하지 마. 나도 힘들었고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결국 남편이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다름없는 놈이었어. 가족보다 더 가까웠어. 근데 어떻게 내 아내를. 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울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말에 문 밖에선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를 안았다. 형님, 그냥 가셨어요. 나중에 다시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가셨어요. 나는 그 품에 안겨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아이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가 전화를 받았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문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엄마, 엄마 나 왔어. 나 여기 왔어. 문 열어줘.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고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나를 안았다. 외할머니가 아파서 아빠가 나 데려다 줬어.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아이는 그런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왜 울어 엄마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그가 돌아왔다. 그는 아이를 보며 놀란 얼굴이 되었고 나는 아이를 안은 채 눈으로 그를 말렸다. 말하지 마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셋이 되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셋이 되어 살아갔다. 아이는 순수하게 웃으며 나를 엄마라 부르고 그를 삼촌이라 불렀다. 나는 그 부름에 가슴이 저려왔다. 아이가 있는 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껴안을 수 없었다. 밤이 와도 그는 내 옆에 누울 수 없었고 대신 작은 소파에 몸을 말고 잤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갈망이 있었지만 그 갈망은 감춰져야 했고 참고 있어야 했다. 나는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요. 누나만 괜찮다면 난 이대로도 좋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소파 옆으로 다가갔다. 그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나를 바라보았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숨을 맞췄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 아이가 깨어 울었고 나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를 보러 왔다며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날카로웠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이만 바라보며 말했다. 잘 있었어. 엄마랑 잘 지냈어.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그 뒤 그는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따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아직도 그놈이랑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놈이 내 친구였다는 게 치욕이야. 그런데 그놈이 너랑 있다는 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미안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100번 해도 안 되는 거 알아? 그 놈은 아이한테 아빠도 아니야. 넌 아이 엄마야. 그 사실을 잊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다.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울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안아주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아이가 잠든 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오늘 형님 왔다고요? 나 다 들었어요. 누나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누나 나 지금 누나한테 안기고 싶어요. 그냥 안고 싶어요. 아무 욕심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안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안았고. 우리는 숨을 맞췄다. 조용히 부엌 불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아이 방에서 낮은 소리가 났고 우리는 동시에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아이 방 문을 열어보았고 아이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위험한 곳에 있었고 그 위험은 우리를 천천히 조이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겨 아침 인사를 했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엔 말할 수 없는 긴장이 깔려 있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다. 엄마 삼촌은 왜 아빠랑 안 친해? 우리 삼촌 맞지?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숟가락을 놓았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다퉜어. 어른들도 가끔 싸우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남편이 다시 왔다. 그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얘 데리러 왔어. 외할머니 괜찮아지셔서 너도 준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옷 챙길게. 아이는 아빠를 보며 말했다. 아빠, 우리 삼촌도 같이 가. 우리 셋이 같이 놀자.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고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삼촌은 여기 있어야 해. 나중에 또 보자. 아이는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리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정리할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가 문을 열고 아이를 데려간 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쪽지를 주었다. 쪽지엔 짧게 적혀 있었다. 이대로 끝이다. 경찰에 말하지 않겠다. 대신 다시는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는 내 뒤에 와서 조용히 나를 안았다. 누나 이제 어떡할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고 번개 불빛이 방 안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요. 이 도시는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 말고 떠나자. 다른 나라 다른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자. 그는 나를 꼭 안았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도시를 떠났다. 역에 도착한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선택 후회하지 않아요. 누나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후회 안 해. 이제 우리 둘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시는 우리를 몰랐다. 누구도 우리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작은 바닷가 마을 작은 민박방 그곳이 우리가 처음 함께 사는 집이 되었다. 낮에는 조용히 장을 보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걷고 밤이 되면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숨을 맞췄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았다. 죄의식도 두려움도 멀리 밀어냈고 오직 지금이라는 이 시간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바다를 감싸하는 풍경 속에서 그는 말했다. 누나 이렇게 오래 곁에 있으니 나 이제 진짜 누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지.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뺨을 감싸고 나의 숨결을 따라 입술이 닿았다. 따뜻한 체온이 피부를 타고 흐르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껴안았다. 조심스럽게 얽힌 손가락과 떨리는 입술이 하나가 되었고 천천히 옷을 벗는 손길은 말 없이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숨소리는 진해졌고 우리는 조용히 온몸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한 감정이 손끝과 눈빛에 담겨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여자처럼 그에게 안겼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녹아들었다. 파도 소리가 창을 흔들고 숨결이 천장을 타고 오르며 우리는 그 밤을 끝까지 나누었다. 그리고 새벽이 찾아왔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아는 채 눈을 감았다. 따뜻한 피부와 따뜻한 숨이 이불을 감싸고 있었고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오빠 이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잠시 후 그는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누나 우리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난 우리 둘이라면 이 사랑 절대 끝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었다면 이 사랑 버릴 수 있었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